안녕하세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2021년도 필기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월 10일 날 치러지는 시험인데 아직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시험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해보자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2020년도에 공개됐었던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 시험 예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인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2021년도 필기 시험을 조금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볼 건데 어, 이렇게 한 문제씩 보기 전에 이번에 2021년도 서비스 경험 디자인 국가기술 자격 검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먼저 시행 일정은 여러분들 다 원서 접수는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일자는 7월 10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8월 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네요. 이렇게 필기 합격을 하신 분들은 실기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8월 9일에서 8월 13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9월 11일에 실기 시험을 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10월 8일 날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발표를 받게 되십니다.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이 필기 시험이 치러지고요. 시행 지역은 이제 서울로 되어 있고 어떤 장소에서 하게 될지도 이제 공지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필답식 형태의 실기 시험으로 뭔가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 경험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형태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9시 30분부터 12시 30분 3시간 동안 이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응시 자격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치러질 제2회 필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시험 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 과목은 먼저 우린 필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획 설계에서 20문제, 사용자 조사 분석에서 20문제, 그리고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에서 20문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개발 및 운영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100점씩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꼭 받으셔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있다는 얘기죠. 한 과목이 40점 이하가 되면 합격할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25문제 내외로 필답식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필기 합격자는 이제 실기 응시가 가능하고 실기 합격하시면 이제 기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필기 시험을 한번 붙으면 2년 동안은 실기 시험만 응시해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필기 시험에 붙는 것부터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 시험 예시 문제를 가지고 일단 어떤 유형으로 이 시험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서비스 경험 디자인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 시험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필기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 시험 난이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획 설계입니다. 아까 전에 과목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크게 4가지 과목이 있어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획 설계.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 조사 분석. 사용자 조사를 어떻게 하고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서비스를 디자인할 건지. 마지막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개발 및 운영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4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획 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기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명시된 산업디자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알아야 됩니다. 산업디자인에 포함된 게 뭔지 사실 보기만 보고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말하고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컨텐츠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니은을 뺀 3번이 답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해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 기사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국가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떤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그래도 좀 갖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컨텐츠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기업 디귿 리을이 포함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 1번 기억.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의 디자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이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방법을 좀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니은 환경, 커뮤니케이션, 제품 등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해 고객이 서비스를 쉽고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각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 접점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제품 디자인이나 그 제품 혹은 시각물을 딱 만났을 그 시점에 대한 경험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내가 이거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접근했고 실제로 어떤 응대를 받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받았고 나중에 그 결제는 어떻게 했고 이 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 어떤 기억이 남았고 다시 내가 이 서비스를 접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떻게 다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좀 모든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의 경험 디자인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접점, 여기서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터치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나에게 어떤 접점의 요소가 되는 것, 이건 사람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직원, 혹은 뭐 어떤 그 공간 안에서의 가구나 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제공받는 어떤 리플렛 같이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사람, 저희가 이제 터치 포인트를
사람과 정보, 이제 뭐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터치포인트 3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역이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서비스의 개발, 운영, 개선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론 및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학제적 학문 분야로서 공급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도화해서 서비스 가치를 혁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어색한 걸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사회학적 관점이나 이제 사람 중심의 방법론 혹은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좀 공급자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리을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공학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공급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효율 증대를 위해서 공학적으로 고민하는 것.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용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접점 모두 도식화한다. 도식화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4가지 보기가 있네요. 자, 먼저 고객 여정 맵, 서비스 경험 여정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2번 고객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3번 서비스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4번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고객 여정 맵이에요. 일단 고객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 이런 단어들은 이제 뭐 고객을 구분 짓는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어떤 방법을 이제 고객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요. 그리고 서비스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형태일지 이제 뭐 좀 비주얼로 스토리보드를 그려보는 형태의 그런 이제 그 활동을 얘기하고요.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제 형태로 체크리스트 있겠지만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죠. 그럼 1번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객 여정 지도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처음 접했었던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순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서비스를 경험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이 서비스에서 이 사람이 느낀 것, 이 사람이 이때 느낀 것, 뭐 이런 것들 혹은 이 사람의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어떤 감정의 곡선까지도 같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 서비스의 전체적인 여정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그려보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고객 여정 지도가 지금 이 위에 3가지의 설명과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사용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 맞죠? 사용자의 경험을 조금 더 생생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맥도날드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우리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만나죠. 키오스크를 만나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결정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의 번호표를 기다리면서 포장된 걸 받고 이제 이 공간을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여정을 조금은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각화를 합니다.
번째,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자, 이 경험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 불편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상세하게 우리가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이런 요인 때문이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사용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서비스 접점 모두 공식적이었건 비공식적이었건 서비스 접점 전체를 이렇게 다 도식화하는 부분이 이 고객 여정 지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설명은 다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설명이 맞겠네요. 고객 프로파일은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여기서 서비스 접점 같은 것들이 다 도식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서비스 스토리보드는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스토리보드를 표현하는 건데 사실 이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모두 도식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리고는 어떤 기존의 이제 서비스를 표현한다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서비스를 좀 가상으로 스토리보드화 해보는 조금 우리가 만들어낼 서비스를 이제 스토리보드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경험을 시각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표현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는 사실 조금 연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미국 북동부를 운행할 새로운 고속열차가 필요했던 엠트랙사는 아이디오에게 새로운 열차인 아셀라의 객실 디자인을 의뢰했다. 아이디오는 고객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여행객이 전체 여행을 경험하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이 서비스 경험 여정 지도를 개발한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맵은 여행 정보 학습에서 다음 여행을 계속하는 것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열차 객실에 앉게 되는 것은 8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다. 결국 이러한 탑승 절차의 번거로움이 비행기에 비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 원인으로 이제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 여행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디자인 제안하게 된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고객 경험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객과 공감을 토대로 문제를 정의한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대부분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평균 고객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체험 조사를 할 때 내가 이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평균적인 고객이 어떤 식으로 느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경험에 그 척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 맞춰서 이제 사용자 경험을 집중하면 전반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기차를 타다가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를 먹고 멀미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 기차에선 바나나 우유를 팔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접근은 잘못됐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다양한 트라우마나 뭔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 나온 지금 사례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자, 이 문제를요, 제가 보기를 다 읽어보니까 요 예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그 특징이 뭔지를 보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는 지금 직접 체험 조사를 하면서 전체 서비스 여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과의 공감을 토대로 문제를 정의했다면, 여기서 어떤 인터뷰를 했었고, 인터뷰 내용에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정의했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평균 고객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사원자 경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안에서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정보를 학습하고 어떤 형태로 여정을 이제 기획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10단계의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맞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죠.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면 뭐 고객도 만나고 기차에 이제 뭐 역장도 만날 것이고, 여기 일하는 어떤 승무원도 만날 것이고, 역사에서 표를 끊어주는 직원도 만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 서비스 전체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스테이크홀더 맵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이해했다면,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게 답이겠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고객 경험의 전체를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단락 안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면 전체 서비스 여정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객실 디자인을 의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객실만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이 고속철도 전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객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객실에 앉게 되는 것은 8번째 단계에 있을 뿐이었다. 그럼 이 앞에 7번째 단계는 그 객실 디자인을 만나기 이전 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이 객실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실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행의 이제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경험의 전체를 고려해서 디자인 하라라고 하는 1번이 적합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틀린 걸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다음엔 설명하고 있는 존 듀이의 경험의 3가지 원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 사실 조금 암기성 문제 같이 저는 느껴지긴 하는데, 존 듀이의 경험의 3가지 원리를 꼭 알아야만 이걸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존 듀이의 경험의 3가지 원리는 준비를 했는데, 먼저 그거 없이도 풀 수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구성 요소 간에 일어난 반응이다. 과거에 이루어진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미래에 따르게 될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경험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통합적으로 커나간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의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상호작용의 원리, 2번 연속의 원리, 3번 성장의 원리, 4번 일관성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4개 다
예를 들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틀린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안에 내용이랑 연결져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환경의 구성 요소, 사람들의 환경의 구성 요소들 간에 일어나는 반응, 과거에 이루어진 경험이 미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경험 끊임없이 재구성되면 통합적으로 커나간다. 이건 이제 성장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이거는 과거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동시에 미래에 따르게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속의 원리, 그리고 환경의 구성요소 간에 이루어지는 방향, 상호작용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경우 조금 이 존 듀의 경험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것도 일관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답은 4번이에요. 존 듀의 세 가지 경험 원리를 보면 상호작용의 원리, 연속의 원리, 성장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호작용의 원리는 먼저 상호작용은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다시 또 환경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반응,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환경, 인간 둘러싼 환경과 구성요소 간에 일어나는 반응이 상호작용의 원리라는 거고, 연속의 원리는 모든 경험은 과거에 이루어진 경험에서 영향받은 동시에 미래에 뒤따를 경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험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변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각각의 경험에 대한 추억과 개별적인 사건이 다른 일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기차를 타다가 바나나 우유를 먹었는데 멀미를 한 경험이 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나중에 미래에 그 바나나 우유를 보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서로 그 미래에 뒤따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갔어요. 근데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너무 나를 이제 그 고급스러운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1층 데스크에서 직원을 만났는데 너무 퉁명스럽고 서비스 어떤 이 직원의 톤 앤 매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의가 없고 나를 하대하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객실로 들어갔는데 이 객실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깔끔했어요. 근데 내가 이 바로 전 단계에서 그 직원의 불친절함 때문에 화가 매우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 객실에 들어갔다면 그 경험에 영향을 받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연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방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내 가방을 들어주면서 우리 호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오늘 당신이 어떻게 서비스를 앞으로 받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평범한 형태 깔끔하기만 한 호텔에 도착했다면 여기가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그 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의 방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만족도를 다르게 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연속의 원리예요. 성장의 원리는 사람의 경험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성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경험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경험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찌됐건 내가 이전에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예를 들면 했었던 그 경험에서 교육이 돼서 그 다음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그 경험에 인지하는 것 자체가 성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경험이 끊임없이 재구성돼서 통합적으로 커나간다. 뭐 이 정도의 설명으로 그냥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 하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서 어떻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끊임없이 재구성돼서 통합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 존 듀이의 경험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UX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원칙이 뭔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초보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하철 승차권 판매기, 패스트푸드점의 자동 주문기기, 주차장의 사전 주차 요금 등 서비스 설명서나 사전의 훈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게 되게 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워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기기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걸 미리 막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걸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학습 용이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건지, 이제 학습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용이 어렵지 않고 쉽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뭔지. 변화 제시성은 뭐냐면요, 시스템 내부의 상태가 변했는데 이 상태가 이 변화한 상태를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속성을 제공하는, 지금 어떤 시스템 내부가 뭐 예를 들면 뭐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장 났다라고 하면 그게 고장 난 건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전 방지성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실수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에러 프리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러를 예방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을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미연에 그걸 좀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클릭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어떤 안내 박스에서 아니오가 있는데 얘에다가 색깔을 쳐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를 누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니오에다가 이 색깔을 칠해놓으면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이걸 클릭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류를 이제 일으키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다시
이제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 회복성이에요. 오류 프리벤션 프리벤션이랑 이거는 리커버리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은 그거를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뒤로 가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 선택한 거를 다시 뒤로 가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류 회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자동 주문기 키오스크 이거 요즘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 그럼 뒤로 가기가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죠. 학습 용이성은 말씀드린 대로 쉽게 배울 수 있다. 변화 지시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진이에요. 이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표의 매진이에요. 매진이 되어 있다.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죠. 원래는 살 수 있는 기계인데 지금은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시까지만 운영하는 뭐 기기예요. 그러면 11시가 지나서 이 기기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또 예시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났어요. 키오스크가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 나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잘 나타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 사전에 훈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용이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 GUI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UI, EUI, GUI, PUI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너무 쉬워요. 영어를 해석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코그니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이제 인지 정보를 어떻게 그 행동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좀 유저 인터페이스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거고 이모셔널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모셔널이 당연히 감성 특성의 심리 정보 이 사람의 감성을 고려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GUI는 그래픽 특성과 시각 정보 당연히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 그래픽 특성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인터페이스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PUI,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 생리적 특성과 물리적 정보, 생리적 능력과 물리적 정보. 피지컬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생리적 특성이라기보다 정말 제가 직접적으로 이 만지고 이것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제품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뭐 자동차 운전을 하는 핸들이 동그랗게 생겨서 이 피지컬한 부분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볼륨을 올리는 뭐 노드라든지 아니면 레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피지컬한 부분에서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직관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물론 이 내용들은 이제 뭐 다 영향을 미쳐요. 하나만 강조해서 디자인되는 UI는 없는데 이 안에서 좀 행동 특성과 인지를 강조했느냐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 예를 들어서 EUI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부분을, 감성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뭐 호스피스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뭐 이 사람의 유언장을 적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직관성, 쉽고 재밌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감성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인터페이스의 특징,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영어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GUI만 아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인터페이스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주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감성적인 것도 고려하고 어떤 행동 특성도 좀 고려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마음이 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경우가 많다. 이 제품의 경우는 사람들이 막 급박하게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혹은 이때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싼 걸 결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금 굉장히 비싼 걸 사용할 때에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꾸며져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할 테고, 이모셔널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성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사람의 감정 무드에 벗어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픽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PY가 아까 말씀드린 좀 물리적으로 내가 이제 만지는 것,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아이디어를 카드나 노트에 기록한다. 관련 있는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관련된 공통된 개념의 카드들을 그룹핑하여 묶는다. 자, 사실 이 8번은 이 이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한 거예요.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룹핑, 우리가 뭐 클러스터링, 카테고라이즈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혹은 어피니티 맵 뭐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리서치를 해서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찾았어요. 혹은 아이디에이션 워크숍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막 냈어요. 어떤 그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들 중에 요렇게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렇게는 연결 지어지면 또 좋은, 서로끼리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렇게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효율성에 관련된 아이디어끼리 묶어볼래. 그리고 뭔가 신뢰에 관련된 아이디어들끼리 묶어볼래. 아니야, 나는 재미적 요소를 담은 것들끼리 묶어볼래. 아니면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끼리 나눠볼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그룹핑을 해보면, 이런 걸 지금 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공통된 개념의 카드를 그룹핑하여 모은다.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친화도 지도 또는 KJ법이라고 부른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많은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룹핑해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다. 맞아요. 포스트잇의 키워드는 상하관계 혹은 상호 간의 인과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 맞죠? 로우 데이터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서 왜 4번이 답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일단은 로우 데이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로우 데이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저기 다양한 사업에서 많이 쓰는데 날 것이죠.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날 것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트잇에다가 작성을 할 때 여기는 로우 데이터, raw 데이터라고 해야 되죠. raw 데이터 기준으로 이 포스트잇에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자전거 페달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했어요. 팩트죠. 그냥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날 것의 데이터 그대로를 적습니다. 이 날 것의 데이터 그대로를 적고 그 날 것의 데이터들끼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그룹핑, 클러스터링, 카테고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로우 데이터가 핵심 키워드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배제하라고 했어요. 사실 로우 데이터는 이 날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이 날 것들이 모였을 때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인사이트들을 도출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우리끼리 인사이트를 도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맞건 아니건 이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든지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나중에 어떤 것과 만나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함부로 배제한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로우 데이터를 오히려 막 가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거기다가 이제 그 넣고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죠. 오케이. 이게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뭔지 한번 그래도 배우셔야겠죠? 이 보시면 그 저희 서비스 경험 디자인 핵심 키워드 핸드북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잠시만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 그룹으로 분류해야 할 때 활용한다.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것을 그룹핑하며 각 키워드의 상하관계나 인과관계 등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현장 조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면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게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화도 분석 조사 결과를 이제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사점을 찾아내서 문제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포스트잇 같은 것에 정보를 적은 후에 클러스터링하고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참가자들 각각의 이제 의견을 만들어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그 우리가 아주 로우하게 발견해낸 이 데이터들을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친화도를 이해하는 그런 이건 한국말로 하면 친화도 지도가 되는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그 서로 그 포스트잇과 포스트잇 간의 상관관계나 그리고 인과성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어랑 이 아이디어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 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 다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상관관계들을 막 계속 그 연구해 나가고 이 주제와 이 주제는 나중에 어떻게 묶일 것 같아. 이 주제와 이 주제는 나중에 어떤 밸류를 줄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배제는 지금 상황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KJ법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이걸 부르는 방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내용들을 좀 그룹핑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카테고라이즈하는 내용이고 아주 로우한 데이터들을 서로 결합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내고 그 의미들끼리의 상하관계나 연관관계 이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니까요. 내려갈게요. 자, 사용자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전기 요금 고지서 디자인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해서 재설계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디자인 주도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고지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시범 적용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이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이유를 볼게요. 고객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조건에서 실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알아내는 단계죠. 우리가 사용자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 고객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뭘 어렵다고 하는지 뭘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탐색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조금은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사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선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파일럿 테스트,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시범 사업이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사전 서비스 제공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 만든 거 있지 않나? 개선점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또 도출하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파일럿 테스트 우리가 뭐 프로토타입 앤 테스트라고 하는 거 MVP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린하게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전 서비스 제공하고 개선점 탐색하는 이런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공공 정책에 있어서도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자,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공공 정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제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탑다운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 목표에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국민 디자인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수요자들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이 잘 되면 어떤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목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잘 달성할 수 있겠죠. 자, 4번 페르소나의 목적, 요구, 태도를 정의하고 서비스 이용 목적, 요구,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요구사항 도출. 사람들이 요구사항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전기요금 고지서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전기요금 고지서를 어떻게 잘 디자인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공공 서비스죠.
사람들이 전기를 좀 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페르소나의 목적, 요구, 태도를 정의하고 페르소나가 누군지, 페르소나 뭔지 아시죠? 우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르소나의 목적,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이 서비스의 이용 목적, 요구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요구사항 도출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참 문장이 이렇게 뭐 그렇게 썩 깔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전기요금 고지서는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을 보면 많이 썼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쓸 수 있을까? 좀 더 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객들의 목적. 좀 전기세 좀 덜 내고 싶다. 그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거. 태도. 쉽게 인지하고 싶어. 혹은 내가 뭔가 귀찮게 들어가서 뭐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 혹은 조금은 나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통제 가능한 조건 안에서 사용자 조사를 한다. 이런 건 잘못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원래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탐색하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조건에서 실행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척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뭐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척도. 사용자 경험 만족도. 자,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선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무형의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좀 정량적인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 척도를 갖고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기를 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척도들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런 논문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낯설 수 있는 문제예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에 많이 접해본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다 이 문제 자체가 무슨 어떤 암기 과목 같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척도들이 왜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제가 하나씩 일단 4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척도는 굉장히 많거든요. 척도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4가지 나와 있는 것만 척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4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커트 척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해본 적이 있는 척도일 거예요. 리커트 척도는 주로 이래요. 제일 많이 보신 것들이 아마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5가지 5점 척도 형태로 해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이런 걸로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은 이 공간에 이 깨끗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에서 뭐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의 이 공간에게에서 뭔가 그 친절함이 느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보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전체 서비스를 이제 정량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할 때 리커트 척도 굉장히 많이 쓰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좀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5점 척도를 좀 많이 써서 활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선거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기호 1번 뭐 김땡땡, 기호 2번 정땡땡, 기호 3번 박땡땡 뽑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이거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조금은 제일 좋지 않은 것부터 제일 좋은 것까지 이렇게 좀 숫자적으로 보여줬다면 뭐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뭐 선호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명목척도를 활용할 때는 뭐 선거할 때도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을 때도 써요. 예를 들면 응답자의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소속이나 뭐 그런 것들을 쓸 때도 예를 들면은 본인은 당신의 뭐 종교는 무엇입니까? 1번 기독교, 2번 유대교, 뭐 3번 불교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안에서는 높은 것, 낮은 것의 어떤 절대적인 순서 없이 그냥 종류를 표현하고 그 종류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낼 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열 척도는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그 대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분류해서 명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측정 대상의 속성의 크고 작음, 또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서열을 정하려고 매기는 그런 척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호감도가 있는 것을 1번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것들. 서열 척도는 어떤 그 측정 대상의 속성이 뭐가 더 높은지 낮은지 말 그대로 그 서열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척도예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있는데 A 등급 있고 A 뿔 등급이 있고 A 뿔뿔 투뿔이라고 하죠. 이런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서열을 나누어서 그 척도를 나눠 놓는다. 사실 뭐 A랑 A 뿔이랑 A 뿔뿔 사이에는 뭐 그 간격이 균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이 서열을 나눠서 척도를 매긴다. 뭐 가장 인기가 있는 것들, 뭐 성적 순위, 성적도 그렇죠. A 마이너, A 뭐 이런 B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성적을 내릴 때 서열을 정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척도를 우리가 서열 척도, 뭐 올디널 스케일이라고 얘기해요. 리을을 볼게요. 의미 분별 척도. 의미 분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미지 같은 거를 알아볼 때 많이 써요.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그 대부분은 이렇게 이 척도 리커트는 그 호감에 대한 부분만 조금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주 극과 극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뭐 전통적이다 혹은 현대적이다. 이거를 조금 가장 상대적인 개념을 양쪽에다 놓고 이 안에서 뭐 0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 2, 3 플러스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체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만족감 혹은 호감도 혹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 평가하기에 정량적 척도로 적합하죠.
오케이. 이렇게 일단 척도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여기서 서비스 경험 만족도 평가에 적합한 거 정량적 척도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역과 리을이 가장 좀 적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청결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매겨서 그 공간, 그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죠. 의미분별 척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거 이제 상대적인 가치들을 양옆에다가 놓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정량적인 어떤 척도로 만들어서 평가받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적극적인 걸 원했다면 이게 좋았을 것이고, 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길 원했다면 뭐 이게 더 좋은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상반된 개념들을 놓고 그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같은 것은 이 서비스의 호감도 만족도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한 척도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어떤 서열을 그냥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이 경험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척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인데요. 이 척도에 대한 건 좀 공부를 따로 이제 많이 해보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서열 척도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뭐 기하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게 서비스의 만족도의 어떤 평가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명목 척도 예를 들어서 기하의 성별은 남자, 여자. 남자라고 선택한다고 여자라고 선택한다고 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좋다고 했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한 축에 놓고 우리가 나의 만족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 리커트 척도와 의미분별 척도, 여기가 이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요. 논문이나 연구 같은 걸 안 해보신 분들한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목이고요. 첫 번째 과목까지 해서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